방금 소개 너무 열렬한 소개를 받았네요. 진봉섭 세무사고요. 어쨌든 뭐 우리 RSA 아까 뭐 이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그 부산 쪽에 부산 대구 쪽에는 제가 수업을 이렇게 담당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신 분 보고 사실 현업에 뭐 생사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다른 데서 뭐 대학에서 대학원 수업 이렇게 가고 뭐 특강 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저하고 이번에 5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편부터 7편까지 쭉 있습니다. 쭉 있고 당초에 나누어 드렸던 교재 부분에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세법이 사실은 시승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시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교재를 넘겨줄 때만 해도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때의 중요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은 관심도에서 싹 빠지고 지금의 또 다른 관심도가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다가 바뀐 부분하고 중요성에서 조금 떨어져서 조금 바꿔드려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오늘 나눠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구성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편, 3편, 5편 이 부분들은 다 주택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4편은 재산평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다양한 신문지상에서도 보는 게 직계존비속 간의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했을 때 어떤 과세 문제가 나오는지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해서 부동산을 넘기는 게 아니고 원래 5억짜리를 3억 5천만 원만 주고 대가를 준 거죠. 3억 5천이라는 대가를 주고 넘겼을 때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자제분한테 넘어가는데 이때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취득세 부분하고도 2023년도부터 바뀌었던 취득세 부분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재산평가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거고 나머지 6편에 있는 토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주택, 토지, 상가 뭐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토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텍스 부분을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편은 상가 부분과 관련해서 팔 때, 상가를 팔 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뭐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뭐 모텔 같은 것들을 사고 팔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상가라고 하죠. 상가를 사고 팔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물론 그거를 사시는 분은 그 건물을 사가지고 모텔을 사서 그거를 멸실을 시키고 새로운 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놓든 분양을 놓을 건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개를 할 때 포인트로 잡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 이 부동산 세무 챕터는 구성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아마 중개사세법을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서 나름은 다 습득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이제 의뢰인들이 왔을 때 내가 뭐 어떤 단계로 어떤 패턴으로 의뢰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컨설팅을 정확한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받아서 내가 상당 부분은 한 70%는 이해하고 30%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뢰인한테 어쨌든 답은 드려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에다가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묻는 게 핵심이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묻는 거를 정확하게 물어낼 수 있느냐. 이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파트 팔았는데요. 세금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가?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에 팔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집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거를 물어가는 테크닉 속에서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습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세무는 이해를 하시면 제가 봐서는 뭐 충분히 그 필드에서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라는 거,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1년에 취득, 보유, 뭐 매매 이런 부동산의 거래 흐름에 따른 1년의 과정들이 있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들고 있을 때는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내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내고 뭐 지금은 상속증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각각 봤을 때 이게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사실은 그럼 이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세법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요 7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든 세법의 구조 형태는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비과세, 감면, 신고납부라는 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요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내가 취득세를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3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아니 주택을 3억 원 주고 샀습니다.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취득을 한 나가. 뭐를 사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를 사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샀는데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과세 대상이냐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러면 아파트 주택을 샀어. 내가 주택을 샀는데 취득세를 얼마를 냅니까를 알고자 하는 거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가지고 나오는 텍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 어떻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그 샀을 때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요걸 곱해 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되게끔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다네. 취득세를 어떤 것들은 50%를 깎아주고 10%를 깎아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비과세하고 감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이 기본 틀입니다. 이게. 그러면 절세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강을 하시고 난 뒤에 난 절세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납세 의무자가 안 되면 되죠.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죠. 과세 대상이 아닌 거를 취득하지 않으시면 되고 안 팔면 됩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이 작으면 됩니다. 그죠? 세율이 낮은 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작업을 해서 시기를 선택하면 되죠. 내가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내가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면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 안 물게 똑바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절세, 부동산 관련 절세책들은 이 구조 안에서 챕터를 써서 책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구조에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를 머리를 해서 그거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증여세를 절세를 하고 싶으면 증여세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 절세하는 방법은 뭐지? 그럼 가세표준은 무조건 작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세율을 어떻게 하면 낮게 들고 가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챕터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각 세목별 가세표준하고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라든지 감면 부분은 오늘 수업을 해드리면서 주택과 토지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주택은. 토지를 가지고 비과세를 받다는 느낌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토지를 가지고 감면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이 뒤에 딱 감면이라는 용어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로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첫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세무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모든 지식을 이 짧은 순간에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결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네이버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가 그래야지 제가 돈을 벌죠.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까지의 타겟으로 이렇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7가지로 세무는 이루어져 있다. 그걸 먼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짧게 계산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짧게 핵심적인 것들만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서 그 다음에 가세표준이 나와서 거기에 각 상황에 맞는 세율 적용을 통해서 산출세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세액이 나오고 난 뒤에 뭐가 나오죠? 공제 감면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밑에 감면 부분이 있어야지 그거를 검토를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텍스가 나옵니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 납부를 정확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이 계산 구조는 모든 세법이 다 이런 계산 구조예요. 다만 취득세의 계산 구조는 취득세의 가세표준은 뭡니까? 취득가격이에요. 취득세의 가세표준은 그냥 취득가격 그것만 내용이 뭐지만 보시면 되는 구조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계산 구조는 이렇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계산 구조에서 가세표준까지 나간 계산 구조에서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바뀐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보시게 되면 일단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고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어느 타임까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부동산 상태로 있는 부분까지만 보유기간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요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을 못 받는 것들이 있죠. 그럼 그게 다 아시는 내용들인 것처럼 내가 주택 분양권을 사가지고 5년 들고 있다가 팝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안 했다. 이런 것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지금은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현재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3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의 상태인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까지의 보유기간만으로 해준다. 근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3년 보유했을 때 6%를 기본으로 놔두놓고 그 다음에 1년 단위 추가 보유를 했을 때 2%씩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맥스 15년이 됐을 때 최장 30%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각 해당되는 보유기간에 따른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에 6%부터 4년짜리를 보유했다. 이렇게 내가 주택을 4년 보유하다 팔았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입니까? 하면 양도차익에 나온 거에 8%를 적용을 시키는 구조예요. 내가 토지를 들고 있다가 20년을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양도차익이 1억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다? 3천이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계산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했다가 국가에서 조세 정책적으로 세부담액을 납세자들의 세부담액을 줄여주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줄이면 돼요? 가세표준을 줄이면 되죠. 가세표준을 줄이면 되는데 그때 가세표준을 줄이는 게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가세표준이 나오죠. 장기보유 공제의 사이즈를 올리면 가세표준은 줄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일정 요건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일정 요건이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장기보유 공제를 기본 3년에 6%, 4년에 8%, 2%씩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최대 80%까지 해주는데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따로따로 투 트랙으로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니에요. 20억쯤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까지 되겠죠. 12억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근데 20년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20년도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몇 프로가 된다? 보유기간이 4%씩 들어가죠. 그러면 10년이 맥스입니다. 그죠? 그럼 4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주도 했죠. 기본 거주가 2년 이상이 돼야지 이 구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년을 냈죠. 그렇게 하니까 몇 프로가 된다? 40%가 되죠. 그래 80%가 돼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장기보유 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단위 보유 단계에서 6%를 만들어내는 원칙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 거주를 해가지고 파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80%까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의 트랙으로 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풀어보면 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케이스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얼마예요? 없죠. 왜요? 기본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본 베이스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것부터 출발시킵니다. 그죠? 자, 다음 거. 제가 보유는 주택을 들고 있었는데 보유는 5년을 했습니다. 보유는 5년을 했고 거주를 근데 한 개도 안 했어요. 임대만 주고 있다가 그냥 팔았습니다. 이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입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적용을 못 받지만 3%짜리 그러니까 3년짜리 2%씩 해서 3년간은 최대 그 내용의 공제는 2%씩으로 상승되는 기본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5년에 2%밖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은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보시게 되면 보유기간은 5년에 거주기간 1년이에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보유를 5년 했고 거주를 1년 했어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입니까? 왜요? 2년 거주를 안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표 1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게 표 1이라고 돼 있어요. 세법에 보면.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표 2를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다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면 표 1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표 2라는 막 문구들이 나와요. 그게 표 1이라고 나오는 거는 요 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 2라고 나오는 내용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종류다? 2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게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5년이에요. 이럴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입니까? 해보니까 일단은 어차피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니까 표 1은 당연 적용 대상. 이게 표 2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봤는데 어쨌든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니까 표 2도 적용이 되네. 근데 거주를 최소 몇 년? 2년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2년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10년에 4%. 4%씩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거주기간 5년에 4%.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오죠? 최대 60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아랫부분 거 볼게요. 제일 12년씩 들고 있었어요. 12년 거주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인 표 1은 무조건 적용시킬 수 있는 구조고, 근데 표 2를 적용이 될까 안 될까를 봤는데 어쨌든 제가 미리 답을 줬어요. 요거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12 하면 48%인데 최대 맥스가 몇 프로? 40%니까 40을 끊고 그 다음에 거주 4 곱하기 10년에서 40%에서 두 개 합친 8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쨌든 양도 차익이 많이 나게 되는데, 비과세를 설령 너무 고가에 팔았다고 해도 비과세를 설령 못 받더라도 이 장기 보유 공제가 80%나 다 빠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은 세부담액이 많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세부담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아닌데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 확인만 들어가면, 그 보유기간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니까요. 언제 사서 언제 나간 거니까. 거주는 주민등록 초본 떼면은 그 사람 전입신고한 날, 전출 나간 날,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럼 요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것도 새로운 겁니다. 정유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 딱 교재에 있습니다. 정유세 기본 계산 구조는 우리가 요즘에 그게 많습니다. 신문지사님 많이 봤을 거고 또 그것도 고민도 하실 거예요. 제가 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애한테 좀 하나 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애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집을 한 채 사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전세집 자금이라도 좀 줘야 되겠는데 라는 문제에 대부분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이비부모들이 다 은퇴를 이제 하세요. 그 베이비부모들이 구축해 놓은 자산이 상당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 업계의 이슈는 뭐냐면 자산 승계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지금의 이슈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베이비부모들이 들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 밑쪽으로 해서 가장 절세되게끔 상속 정렬을 시켜낼 거냐. 이게 대부분 지금 금융기관의 PB센터에서 계속 그 고액자산가들 모아놓고 텍스 설명하면서 자기들한테 예금 유치하라고 하면서 그 미끼로 맨날 하는 게 텍스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부동산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군가 어려인이 와서 이거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안 팔리면 이거 혹시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나?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구조가 되어 있냐면 증여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받은 거에서 그게 증여재산가액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느냐를 보고 가세표준을 구해냅니다. 빼서. 즉 내가 아파트를 5억 원짜리를 하나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우리 부친한테 받았기 때문에 5억을 받아서 거기에 얼마를 빼준다? 증여재산 공제 5천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경우에 받은 경우에 어떻게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는 계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줬어요. 증여세를 누가 낸다? 제가 내죠. 납세 의무자는 저입니다. 가세 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된 아파트. 가세 표준은 재산가액인 5억에서 재산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뺀 4억 5천이 가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한테 재산을 받으면 얼마까지는 없다? 5천까지. 5천만 원 공제를 해준다. 이건 뭐 거꾸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한테 받았다. 얼마까지 공제해준다? 그것도 5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받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다음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빼줍니다. 배우자 간에는 얼마를 빼주냐? 6억입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심심상 오늘 수고했습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뚝 줍니다. 그럼 저는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죠? 받은 거 1,000만 원에서 재산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자고 친인척이 아니죠. 그러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존속한테 받았다. 승인이다. 5천. 배우자 간에 주고받는다. 6억. 기타 친족들한테 주고받는다. 1,000만 원. 모르는 사람끼리 주고받는다. 제로입니다. 그게 증여재산 공제 금액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몇 년 단위로 합산한다? 10년치 거를 합산합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증여자라든지 수증자별로 동일인이면 그거는 다 10년치를 합산을 해요. 내가 우리 동생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증여자는 누구? 우리 동생. 수증자는 누구? 네. 이렇게 가지고 신고를 하겠죠. 제 둘째 동생이 또 저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증여자는 누구? 우리 둘째 동생. 수증자는 누구? 저.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 1,000만 원. 재산 공제액은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지금 이해되나요?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여세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서 1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증여세를 신고해봐야지.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증여자는 우리 아빠, 네. 수증자, 네.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 1억. 증여재산 공제는 5천. 그럼 5천에 대해서 10%. 그럼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요. 그 다음 연도가 딱 됐어요. 우리 엄마가 또 내한테 1억을 준대요. 그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틀린 사람이니까 따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1억 받았죠? 재산 공제액은 얼마일까? 이 재산 공제액이 10년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년치께 얼마다? 5천이에요. 근데 벌써 그 전년도에
직계 존속인 우리 아버지한테서 옷 받았죠. 그러면서 벌써 나는 그 재산 공제액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럼 1억 하고 재산 공제액은 0이죠. 그러면 1억이 가세 표준이 돼서 그러면 10%인 1,000만 원만 낸다?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공제액은 어쨌건 10년 한도로 들어가고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 거를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 거 받고 우리 엄마 거를 받았으면 그 두 개는 합칩니다. 되셨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우리 동생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첫째 동생이. 그럼 신고를 했겠죠. 오래 받아가지고. 그럼 증여재산가액 얼마? 1,000만 원. 재산공제 얼마? 1,000만 원 내가 0으로 신고했겠죠. 자, 근데 작년에 올해 주고 내년에 또 준대요. 내 작은 동생이, 둘째 동생이. 그러면 우리 동생이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주고 재산공제액은 얼마가 된다? 0이죠. 벌써 받아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합치지 않습니까? 재산가액에서 안 합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직계 존속인 경우 동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각 계산해라. 다만 준 사람이 직계 존속인데 두 분이 배우자다. 직계 존속인데 배우자는 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누구요? 우리 아버지, 엄마 두 분한테서 받은 거는 합치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두 분한테서 받은 건 합치는 거. 그거는 합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신봉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뺑덕음 엄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누가 있죠? 다음에 자에 흥부가 있고요. 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 밑에 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신봉사가 흥부한테 얼마 줬어요? 1억 줬죠. 자, 그리고 놀부는 또 1억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흥부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증여자 누구? 신봉사. 수증자 누구? 흥부. 증여재산가액 얼마? 1억. 재산공제액 얼마? 5천. 가세표준 얼마? 5천입니다. 1억 이하는 10%입니다. 그래서 흥부는 증여세를 내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 놀부 볼게요. 놀부도 자기는 요거 각각이니까. 증여재산가액 얼마? 1억. 재산공제 얼마? 5천. 가세표준 5천. 10%니까 500 내시는 구조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놀부에게 신봉사가 이쪽에서 2억이 들어와요. 신봉사가 2억을 줬고요. 그 다음에 뺑덕엄마가 여기서 다시 바로 3억을 줬어요. 요랬을 때 그러면 증여세 이 사람은 어떻게 신고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받은 거부터 해보죠. 그럼 2억 받았죠. 그럼 재산공제는 5천 했죠. 그럼 1억 5천이 가세표준이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엄마한테, 뺑덕엄마한테 받은 거는? 증여세 가세가액은 얼마? 재산가액 3억. 재산공제는? 없죠. 그러면 가세표준은 얼마? 3억. 근데 이 두 사람은 부부니까 어떻게 해요? 합친다고 말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세 금액이 얼마가 돼요? 따로따로 계산한 2억 3억이 아니고
5억이 되죠. 갔어요. 이게 되나요? 네. 합쳐서 들어가니까. 네 번째 거 볼까요?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가 공제받은 금액을 얼마 합치면 5억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공제된 금액이 얼마? 5천이죠. 5천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에 5천이에요. 10년 동안에 5천입니다. 자, 요거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2022년에 삼촌한테서 1억 받았고요. 놀부가, 아니, 제비가 뭐 흥부와 흥놀부가 있다고 제가 할게요. 여기서 이 제비가 1억을 받았어요. 요로. 여기서 다시 또 얼마를 받았냐니까 2억을 받았어요. 둘 다 삼촌, 사촌이면 이렇다고 할게요. 어쨌든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면 요 사람 거 받았을 때 정유재산 공제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받았을 때 정유세 각각 계산했겠죠? 올해. 어떻게 계산해요? 정유재산 가액 얼마? 1억? 재산 공제액 얼마? 1,000?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냈어요, 벌써. 자, 두 번째 이제 사촌한테서 또 받아요. 요 사람한테. 올해. 그럼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와요? 2억이 들어온다고 치면 정유세 가세가액은 얼마? 재산가액은 2억. 재산공제액은 얼마? 1,000인데 받는 날 보니까 전년도에 이거 써먹었죠? 그러니까 0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지금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좀 잘 보시고요. 구조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가 정유세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정유세의 기본 계산 구조는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누구한테서 받았느냐를 가지고 정유재산 공제라는 거를 빼도록 돼 있다. 근데 그 누구한테서 받았냐를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거 받은 거를 총 보고 그 중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다? 직계존속은 5천, 배우자한테서 받은 거는 6억,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모르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이 재산공제액이 몇 년치 거다? 10년치 거다.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페이퍼는 한번 본인들이 쉬는 시간에 잠시 읽어보시고요. 그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년간 네. 5천만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10년을 합쳐서 5천만 원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뭐 100만 원씩 매년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용돈처럼 줬는데 네. 오늘 시점에 5천만 원 넘겨버리겠다. 네. 그러면은 그 세금 추징이 정유세가 5천만 원이 그 공제가 가능할까요? 세무서에서 그동안 당신은 매년 100만 원씩 줬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5번을 줬다. 그러면 5,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100만 원씩 준 거를 무상으로 주긴 줬어요. 네. 근데 정유세는 어떤 게 있느냐면 생활비 쪽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유세 비과세입니다. 일단 개념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0만 원 매번 줬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은 건 맞는데 내가 생활비 쪽으로 받았는데요 하면 그거는 빠지겠죠. 근데 매번 100만 원씩 주면 관계가 없는데 한 달에 100씩 줬어요. 아들 서울에 공부한다고 100씩 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몰아가지고 그냥 네 50개월치 내가 한 방에 5천만 원 줄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생활비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100씩 나가는 거는 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통념상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 5천만 원을 미리 선불로 땡겨줬어요. 생활비로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생활비라고 통념상 이해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가운데서 100씩 줬다는 그 자체의 조건이 생활비로 준 거기 때문에 100씩은 사실은 가세하기가 힘들고요. 뒤에 따라가는 한 방에 5천은 그렇게 사실은 집 전세금 뭐더라고 1억을 줬는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200씩 씁니다. 그래서 뭐 내가 1억 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증여세를 안 할 거냐는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활비는 비과세 이렇게 되고 이게 생활비 쪼야 아니야 하는 거는 우리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재산 공제를 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받아요.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10년치 안에 증여세 신고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공제액이 얼마가 나온다? 5천, 6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이건 한번 시간 내 가지고요. 참고로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이해했으면 엄청나신 겁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보면 저희들 세무사들 필드에 나오는 수습 세무사들이 있어요. 막 합격해가. 지금도 공부만 하다 나오거든요. 막 이게 나오면요. 헷갈려요. 이게 너무 심플하죠. 직계존속한테 받으면 5천만 원 공제된다며.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 된다며.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라며. 모르는 사람은 0이라며. 근데 이렇게 막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면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한번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틈날 때 잠시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끊어도 되죠? 그럼 좀 쉬셨다가요. 하겠습니다.